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 순천향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뇌와 관련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하고 치료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위에도 써 있지만 뇌혈관 중재술,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뇌 질환을 치료한다는 주제에 대해서 되도록 알기 쉽게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많은 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던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뇌혈관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혈관 중재술이란 무엇이고 실제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말씀드렸듯이 뇌혈관 중재술이고요. 뇌혈관 치료는 크게 머리에 칼을 대서 두개골을 제거하고 머리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에 직접적으로 조작을 가하는 뇌혈관 수술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 주제에 해당하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머리가 아닌 팔이나 다리를 통해서 혈관에 접근해서 시행을 하는 뇌혈관 중재술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순천향 부천병원 소속이고 대한신경외과학회에 속해 있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또한 여기 가운데 코네스라고 이제 혈관 중재술을 담당하는 학회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이라는 말과 혼용이 돼서 많이 쓰이고요. 네, 비슷하지만 같은 말은 아닙니다.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이 두 개가 중첩되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뇌졸중, 흔히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명명을 하고,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 특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중풍이라고 알고 계신 게 뇌경색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뇌출혈입니다.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갑작스럽게 폐색돼서, 쉽게 말해 혈관이 막혀서 뇌혈류를 공급받던 뇌 조직이 혈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뇌 조직이 죽게 되고 뇌 조직이 죽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엔 혈류를 공급받아야 뇌도 정상 기능을 하고 살 수가 있는데 혈류가 오지 않기 때문에 뇌 조직이 죽게 되는 걸 이제 뇌경색 중풍이라고 하고요.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혈관이 파열이 되고 이로 인해서 피가 혈관 밖으로 새면서 뇌 조직 내에 출혈을 만들게 되는 것이 이제 출혈성 뇌출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뇌혈관 중재술은 과연 무엇인가? 저희 분야도 그렇고 의학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한글 용어가 대부분 영어를 이제 번역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뇌혈관 중재술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고요. 영어로는 이제 인터벤션이라고 보통 명명을 하고, 뇌혈관 중재술은 다른 말로 혈관 내 치료입니다. 혈관 내 치료라는 건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혈관 바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혈관 내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뇌혈관 중재술이 대상이 되는 질환은 이제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막히기 전 단계인 협착, 좁아져서 생기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뇌출혈에서 뇌혈관 중재술을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제 뇌동맥류, 흔히 일반인들이 꽈리라고 말씀하시죠. 꽈리가 터지면서 생기는 뇌지주막하 출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뇌혈관 중재술은 원인 혈관에 대한 치료지 이미 생긴 출혈이나 경색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원인 질환에 따라 여러 가지 혈관 중재술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뇌혈관 중재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뇌혈관 내 수술이고 비침습적, 칼을 대지 않고 하는 뇌수술이고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환자나 보호자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받는 게 시술인가요? 수술인가요? 이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뇌혈관 중재술은 일종의 수술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시간이 좀 더 짧게 걸리고 비침습적이라는 것이지 이제 수술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허벅지나 손목 등의 혈관을 이용해서 접근해서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뇌혈관 중재술이 시행이 되려면 3대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뇌혈관을 볼 수 있게 하는 조영제이고, 그 다음에 뇌혈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혈관 조영 기기가 필요하고요. 뇌혈관에 접근하는 치료하는 기구,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혈관을 볼 수 있게 하는 염색약에 해당하는 것이 조영제가 되겠고요. 이렇게 염색약을 쏴서 염색이 된 혈관을 기계로 이제 영상을 찍어내는 것이 혈관 조영 기기가 되겠고, 혈관까지 접근을 하거나 혈관에 대해 치료를 하는 것이 기구가 되겠습니다. 뇌혈관 중재술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문구는 제가 이 뇌혈관 중재술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병원에 혈관 조영실에 써 있던 말인데, 막힌 것은 뚫고 뚫린 것은 막는다. 쉽게 말해 막힌 뇌혈관은 뚫어주고 뚫린 뇌혈관은 막아주는, 이런 것이 뇌혈관 중재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완전 획일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인 질환이나 혈관 상태, 모양, 크기, 그 다음에 위치 등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 혈관 질환과 개인의 혈관 상태에 맞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뇌혈관 중재술의 전반적 진행 과정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CT나 MRI, 특히 MRA라고 많이 하죠. 혈관을 보는 MRI를 보통 MRA라고 명칭을 합니다. 여기서 혈관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일종의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 전에 뇌혈관 조영술을 하기에 환자가 적합한 상태인가를 보기 위해서 기저질환이나 기타 장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검사들을 합니다. 뭐 혈소판이라든지 응고장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콩팥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는데, 뇌혈관 조영술은 MRA보다 더 정확한 뇌혈관을 보는 가장 정확한 검사고요. 이거는 치료가 아닌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중재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에 가깝지만, 뇌혈관 조영술은 굳이 구분을 따지자면 시술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고요. 검사 시간은 약 15분에서 30분 내외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나 이제 환자의 혈관 상태나 나이, 검사하고자 하는 혈관이 몇 개인가, 이런 것에 따라 검사 시간은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뇌혈관 중재술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 중재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중재술을 시행하기 전에 이 기간 동안 약 1에서 2주 정도, 이게 중재술이라는 게 머리 안으로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뇌경색의 발생 위험이 있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약을 1에서 2주 이상 복용을 한 후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응급 상황이라면 이 사이의 결과들을 싹 지우고 응급실에서 CT나 MRI로 혈관 상태만 확인한 후에 뇌혈관 중재술이 가능하면 바로 혈관 중재술을 시행합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정확한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고, 이건 치료 자체가 아니고 검사입니다. 검사 후에 치료 방침이 결정이 되고요. 그냥 지켜볼 것인가, 머리를 열고 수술할 것인가, 머리를 열지 않고 혈관 중재술을 할 것인가 결정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허벅지나 손목 등의 혈관을 이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비율은 허벅지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입원 기간은 각각의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1에서 2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검사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 허벅지 쪽으로 특히 접근을 하는 경우에 여기가 큰 혈관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이상의 침상 안정이 필요하고
허벅지 혈관이 괜찮다는 걸 확인해야 안전하게 퇴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혈관 조형 장비,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으로 혈관 상태를 촬영하는 장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아래로 찍는 기계가 하나 있고 이 뒤쪽으로 빠져 있지만 양옆으로 찍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환자분은 머리를 여기다 두고 다리를 이렇게 두고 이제 촬영을 하는 기구가 되겠고, 이건 아까 거랑은 조금 다른데 위아래로만 팔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360도 가까이 돌리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경우 기계고요. 각각의 기계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조사는 대부분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고, 각각의 기계마다 뭐 조작 방법이나 영상의 선명도,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등등이 다 다르고요. 아무튼 환자분은 이러한 기계에 누워서 검사를 받게 되십니다. 제가 이제 보통 뇌혈관 조형술이나 시술을 할 때 꼭 필요한 기구인데요. 이거는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이거 혹시 클로즈업 되실까요? 이런 쉬스라는 기구를 사용해야 이제 혈관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조형술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시행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손목의 혈관이나 허벅지의 혈관에 이러한 기구를 넣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구들이 들어가서 혈관 조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뇌혈관 조형술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이 허벅지에 있는 넓적다리 뼈거든요. 이쪽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머리 안에, 이런 경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좌측 뇌혈관을 촬영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동그란 부분에 뇌 동맥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360도 이제 기계를 돌려서 3차원 입체 영상을 확인하게 되고, 입체 영상을 확인하게 되면 정확한 뇌 동맥류의 크기와 모양,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뇌혈관 조형술을 모든 환자에서 다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위험군이 있습니다. 절대 금기는 아니지만 좀 주의를 해서 해야 된다거나 위험한 환자들. 첫 번째로 콩팥 기능 이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조영제는 대부분 콩팥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조영제를 썼을 때 콩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들에서는 위험성이 올라가고요. 허벅지나 손목 혈관부터 이제 뇌혈관까지 접근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뇌혈관 시술, 그러니까 조형술이나 중재술은 허벅지나 손목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허벅지나 손목에서 이제 들어간 관이 최소 여기 이상은 접근을 해야만 뇌혈관 조형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뇌혈관 조형술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조영제가 적게는 최소 이제 몇십 cc 정도는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조영제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심한 두드러기나 피부 문제가 생긴다거나 심하면 붓고 호흡곤란이 생기는 환자에서는 뇌혈관 조형술이 안 되고, 뇌혈관 조형술이 안 되기 때문에 혈관 중재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까 뇌혈관 조형술에서 병변이 확인되면 뇌경색 합병증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약을 먹고 중재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약들은 대표적으로 아스피린하고 여기 이제 핑크색 75라고 써 있는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라수그렐이라고 하는 약도 많이 쓰고요. 물론 환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양을 어느 기간 동안 쓸지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약들을 최소 1주 이상은 복용하고 하는 것이 합병증의 발생률을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뇌혈관 중재술, 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는 거를 7분의 1로 줄인 거고, 아까 허벅지를 통해서 접근을 했고 여기가 가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경동맥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요. 철사가 들어가서 관이 올라오는 거를 이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관이 올라왔고요. 여기서 관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한 후에 보시게 되면 여기 다시 철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작업은, 그러니까 치료는 지금 여기 훨씬 아래쪽, 허벅지 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큰 관, 지지도관이라고 하는 관을 올려주고요. 여기서 조영제를 쏘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뇌 동맥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혈관을 살리면서 뇌 동맥류만 막아주는 것이 이 치료의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각도를 얻기 위해서 3차원 입체 영상이라는 걸 촬영을 하고 정확한 각을 찾아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뇌 동맥류가 보이고 살려야 되는 정상혈관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도관이 여기 지금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걸 따라서 미세철사가 먼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미세철사가 올라간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미세도관이 다시 따라서 동맥류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미세철사나 미세도관 같은 경우에는 정상혈관을 찌르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시행을 하고, 지금 여기 점처럼 되어 있는 이 끝부분이 동맥류 안으로 미세도관이라는 것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맥류 안으로 정확히 되도록 가운데쯤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미세도관을 따라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단순 철사가 아니고 코일이라고 불리는 백금 계열의 특수 합금으로 만든 물질입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뇌 동맥류를 채우는 겁니다. 근데 보게 되면 지금 정상혈관 쪽으로 코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일을 넣었다가 뺐다가 아니면 다시 넣고,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넣고 조금 더 천천히 넣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정상혈관은 이제 살리고 그다음에 뇌 동맥류에는 코일을 넣을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코일이 정상혈관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다시 코일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하면서 이제 뇌 동맥류를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다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 코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다시 넣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모양이 돼야 이제 정상혈관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뇌 동맥류 안으로 코일이 차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 하나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 하나로 일부를 막아주고, 그래서 아까 보면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팔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로 촬영하는 거고, 관 하나로는 부족해서 한 개의 관을 더 넣어서 지금 두 개의 관이 동맥류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두 개의 관을 따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코일을 넣어서 이 뇌 동맥류가 계속 코일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일이 끝나면 이제 미세도관을 지금 뒤로 조금씩 빼고 있고요. 여기 점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이 미세도관의 끝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맥류 밖으로 두 개의 미세도관이 다 나왔고, 그러면 이제 미세도관은 제거를 하고, 마지막으로 동맥류를 잘 막았는지, 정상혈관은 괜찮은지를 다시 한번 사진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60도 3차원 입체 영상을 다시 촬영하고요. 또한 이 시술에 상관없는 다른 혈관들도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360도 입체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술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환자의 경우를 이제 전반적인 혈관 조영술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렸고, 이 환자의 이제 플로우 시트, 환자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진단이 되고 치료를 했는지를 보면 CT에서 우연히 이 빨간색처럼 뇌 동맥류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뇌혈관 조영술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뇌혈관 조영술에서 뇌 동맥류의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3차원 입체 영상에서 크기가 약 8.8mm 되는 동맥류를 확인한 다음에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계열의 약제를 1주,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열흘 정도 복용하고
코일 색전술을 시행을 한 겁니다. 아래 보셨던 것이 이제 지지용 도관인데 제가 이제 모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있는 쪽이 환자의 허벅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허벅지에서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끝을 보이는 끝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일직선인 것도 있고 약간씩 구부러진 것도 있고 이런 지지용 큰 도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세 도관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미세 도관은 아까 그 관 안쪽으로 아까보다 훨씬 가는 관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미세 도관의 끝 모양 역시 지금은 약간 90도 정도로 구부러진 건데 일자도 있고 45도도 있고 90도도 있고 아니면 열을 가해서 증기를 가해서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이시는 이 미세 도관이 지금 아까 그 영상에 환자의 뇌 동맥류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미세 도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일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코일은 코일 역시 가져왔는데 코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러한 통에 잘 들어있고 소독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껍질을 빼둔 상태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 초록색 관 안에 코일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일로 동맥류를 막고 이제 동맥류가 막힌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시술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코일은 결국 모든 작업이 이제 그러니까 뇌혈관 중재술이라는 건 모든 작업이 이제 허벅지 쪽에서 시술자는 시행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근데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기구는 머리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코일을 어떻게 끊어놓고 나오느냐 그거를 보여드리면 아까 동영상에서 제가 코일을 계속 넣었다가 뺐다가 했었는데요. 넣었다 뺐다 하더라도 마지막엔 결국 코일이라는 거를 끊어놓고 와야 되기 때문에 코일이 어떻게 움직이고 코일이 어떻게 끊어지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미세 도관이고요. 미세 도관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코일을 넣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허벅지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이 된 상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코일을 쭉 넣게 되면 지금 저 미세 도관 끝으로 조만간 이제 코일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넣는 것과 거의 같은 속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코일이 들어갔다 나갔다 내가 원하는 모양 정상 혈관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코일도 크기가 되게 다양한데요. 1mm 크기의 코일부터 1cm 이상, 10mm 이상, 20mm 이상의 코일까지 있고 통상적으로는 10mm 이하의 코일이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걸 어떻게 끊고 나오느냐? 지금 보면 코일이 일정 크기가 나오면 동그랗게 말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거를 환자의 머릿속에 끊어 두고 나와야 되는데 환자의 머릿속에 끊으려면 결국에 피에 닿은 상태에서만 끊어질 수가 있고요. 지금 코일을 거의 다 뺀 상태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코일이 이제 이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P에 닿아야만 코일이 끊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있는 건 이제 생리식염수인데, 생리식염수는 이제 혈액과 거의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안에 코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특수한 전기장치를 이용해서 지금 소리가 났는데요. 이게 코일을 끊을 준비가 됐다는 소리고, 자, 이렇게 소리가 나면 코일이 끊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거를 한번 뒤로 빼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으로 코일을 빼고 있거든요. 하지만 코일은 그대로입니다. 이 말은 끊어졌다는 얘기고, 지금은 이제 동맥류 안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물 안에 넣기 때문에 코일이 다 제각각의 모양으로 풀렸지만, 이게 동그란 구 안에 들어가면 정확한 모양으로 끊어져서 이제 환자의 머리에 두고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일을 여러 개 넣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미세 도관을 빼면 환자의 머릿속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환자분들이 외래나 이런 데서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한번 이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했고 6개월 이후에 MRA를 찍게 되면은 이제 정상 혈관은 이 뒤쪽으로 살아 있으면서 동맥류로는 더 이상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동맥류를 다 코일 색전술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동맥류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미세 도관이 들어가서 코일을 넣게 되면 이 밖으로는 잘 안 나오겠죠. 여기 이 아래 동맥류의 목 부분이 좁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밑이 넓은 동맥류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코일을 넣게 되면 아까 이 물에 풀어진 코일이 자기 맘대로 나오듯이 얘도 역시 이렇게 자기 맘대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스텐트 보조 코일 색전술이라는 걸 시행하는데요. 스텐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펼쳐 놓고 그 안에다 코일을 말게 되면 스텐트가 코일이 빠져나오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이 안을 이렇게 코일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스텐트 보조 코일 색전술을 받은 환자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이쪽과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볼록한 이상한 부분이 CT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뇌혈관 조영술을 해보면 역시 동일 위치에 이런 뇌동맥류가 있습니다. 뇌동맥류의 모양을 3차원 입체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지금 이제 이게 조그맣긴 한데 제일 긴 길이가 6.0mm거든요. 6.0mm. 근데 이거는 그냥 코일 색전술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여기에 미세도관의 끝이 하나 보이고요. 여기에 또 미세도관의 끝이 하나가 보이게 됩니다. 이러면은 하나의 미세도관은 코일을 넣는 미세도관이고요. 그 다음에 미세도관은 스텐트를 깔아주는 미세도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코일을 하나 풀어 넣은 거고 여기 자세히 보면 점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스텐트의 양 끝입니다. 그래서 코일을 풀어 넣었고 스텐트의 양 끝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이 거의 끝난 후에 사진을 보면 정상 혈관에 이렇게 스텐트가 깔려 있고 뇌 동맥류는 코일로 다 막은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혈류 전환 스텐트라고 해서 촘촘한 스텐트, 아까 이 앞에서 보셨던 이러한 스텐트보다 훨씬 촘촘한 스텐트를 설치해서 혈류의 흐름을 줄이는 중재술입니다. 이거는 코일처럼 단기간에 막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막히는 겁니다. 혈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피가 정체되면서 혈전이 쌓이고 혈류를 필요로 하는 혈관에서는 피가 계속 흐르도록 하는 개념이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 약간 볼록한 가운데쯤에 볼록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혈류 전환 스텐트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동그란 부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1년이 지나면
정상 혈관으로는 피가 잘 가고 이 볼록한 뇌 동맥류는 피를 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진이 조금 제 사진에 가렸는데요. 이거 모니터 위로 조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시술 직후의 사진과 비교했을 때 이 사진에서는 거의 그냥 동맥류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매끈한 혈관 상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뇌출혈, 흔히 말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꽈리, 뇌동맥류에 대한 혈관 중재술이었다면 그 다음은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거를 이제 치료하는 중재술을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혈전 제거술이라고 해서 큰 혈관이 갑자기 막힌 경우, 이거는 대부분이 응급 상황이 되겠고요. 응급으로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쉽게 말해 혈관을 막고 있는 피딱지를 어떤 방법으로든 빼내는 겁니다. 물론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나 여기 손목으로 들어가서 빼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관 성형술은 좁아지는 혈관은 차후에 막히거나 뇌경색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혈관을 넓혀주고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풍선이나 스텐트 같은 걸 넣어서 혈관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혈전 제거용 스텐트라는 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흡인 도관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제가 여기 흡인 도관을 하나 가져왔는데 흡인 도관은 아까 보셨던 미세 도관보다 조금 더 이제 크고요. 지지 도관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게 가서 혈전에 붙어서 혈전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흡인용 도관이고, 그 다음에 혈전 제거용 스텐트라는 거를 써서 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역시 허벅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허벅지에서 이제 큰 철사가 들어가서 여기는 지금 배를 지나가는 거고요. 큰 철사가 배를 지나 가슴까지 오게 됩니다. 결국 철사가 들어가는 건 그게 아주 가는 철사건 굵은 철사건 뭔가 관을 여기까지 이끌어주기 위해서 철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환자의 목이고요. 그럼 여기쯤에 이제 경동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혈관, 이 환자의 경우는 왼쪽 경동맥이 되겠고요. 왼쪽 경동맥을 찾은 후에 철사가 다시 경동맥을 따라 올라가고, 철사가 올라간 후에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 철사가 내경동맥, 경동맥 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원래의 용어는 철사는 아니고 저희는 이제 와이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지 도관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지지 도관이 올라가야 이러한 뇌 안에 혈관 영상을 얻을 수 있고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찍게 되면 여기 부분이 뭔가 이제 잘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따가 이제 재개통된 혈관을 보시게 되면 확실히 차이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흡인용 도관이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결국 이 부위를 혈관을 뚫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세 철사가 올라가고 그냥 이러한 이끌어주는 기구가 없이는 이 흡인용 도관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 철사를 따라서 미세 도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흡인용 도관이 막힌 것으로 추정되는 부위, 조영제가 더 이상 가지 않는 부위까지 이제 접근을 해서 지금 막힌 부위를 살짝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주 커다란 주사기나 아니면 음압을 걸 수 있는 장치를 허벅지 쪽에 혈관 끝에
도관 끝에 걸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관이 혈전과 맞닿아서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이 도관 끝에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음압을 건 상태로 천천히 이 흡인 도관을 빼주는 겁니다. 지금 천천히 빼고 있고요. 아마도 이 끝에는 혈전이 매달려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혈관이 개통됐는지 확인해 보면 아까는 보이지 않던 이런 혈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의 경우에는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이쪽 부위에 혈관이 다 막혀 있던 겁니다. 저거를 이제 용어로는 왼 좌측 중대뇌 동맥이 막혀 있던 거고, 거기를 이제 흡인용 도관으로 혈전 제거술이라는 거를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른쪽 허벅지로 접근을 하고요. 혈관 폐색 부위를 확인한 후에 미세 도관을 통해서 흡인 도관을 막힌 부위까지 올려주고, 그 이후에 폐색 부위, 그러니까 막힌 부위까지 정확히 위치를 시키고 흡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음압을 걸어서 혈전을 당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혈관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혈전 제거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혈전 제거 스텐트라는 거를 사용하는데요. 잠시만, 제가 스텐트를 가져오긴 했는데 멀리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혈관 폐색이 보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점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다시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혈전 제거 스텐트라는 거고요. 혈전 제거 스텐트는 물론 아까 코일처럼 특수 전기 자극을 줘서 혈관 내에 남겨두고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혈전 제거 스텐트는 그대로 당기면 얘가 그대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텐트의 양 끝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 스텐트를 전체를 제거하면 이렇게 혈관이 재개통되는 겁니다. 제거된 혈전을 보게 되면 이게 그 스텐트고요. 이 스텐트 끝쪽에 관과 스텐트 사이에 혈전, 이거는 지금 굉장히 확대를 해 놓은 거고, 실제 혈전은 아주 커봤자 새끼손톱의 5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혈전을 제거해 주는 거죠. 이 환자의 경우나 아까 흡인도관을 이용해서 혈전을 제거했던 환자의 경우, 그 접근했던 혈관, 이 중대뇌동맥이란 게, 중대뇌동맥의 지름은 대한민국 사람, 그러니까 동양인에서는 대부분 2.5mm 전후입니다. 3mm를 넘는 경우 많지 않고요. 2mm 이하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에서 3mm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전을 제거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막히기 전 단계,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협착, 혈관이 좁아진 경우에는 풍선 성형술을 하는데, 이게 보면 지금 이 혈관이 원래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주 가늘게 실처럼 보이는데 일반인들이 보시기엔 거의 끊긴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 정도로 협착이 심한 거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게 풍선이거든요. 풍선으로 혈관을 펴주게 되면 안 보이던 혈관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스텐트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혈관, 여기 아래쪽이 굉장히 좁은데, 이 혈관을 두게 되면 이제 나중에 뇌경색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보면 이제 끝에 스텐트가 보이고요. 스텐트를 깔아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혈관이 좁아져 있던 부분이 거의 정상까지 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많이 시행되는 건데, 이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경동맥은 여기 목에 있는 혈관입니다. 결국엔 심장에서 나오는 피는 경동맥을 지나야 머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동맥에서
협착이 생기면 혈류가 적게 가게 되고, 아니면 여기 동맥경화가 생기면 여기 경동맥에서 뇌 안으로 혈전 같은 거를 날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이란 걸 하고요. 여기 보면 이 혈관을 지나서 결국 머리 안으로 피가 들어가는 건데, 거기 수도꼭지의 중간쯤 되는 부위가 굉장히 좁아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심한 협착이 있으면 시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뭔가 기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여기서 생기는 혈전들, 그러니까 피 찌꺼기들이 날아가지 말라고 그물망을 하나 깔아놓고 하게 되고요. 보호장치를 하나 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풍선이거든요. 풍선으로 이제 혈관을 펴준 후에 스텐트를 깔아두고 나오게 되면 아까 실 갔던 혈관이 많이 좋아진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상태보다 6개월, 1년이 지나게 되면 이 스텐트는 저절로 늘어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커져서 정상에 가깝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뇌혈관 중재술은 사실 이거 말고도 종류가 되게 더 많은데, 일반인들이 한 번쯤은 들여볼 법 하셨을 만한 것들, 아니면 가장 많이 시행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엔 워낙 미디어 같은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구글이나 유튜브 이런데 찾아보시게 되면 안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이거는 저희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 책자인데요. 뭐 협착증, 혈관내 치료, 그러니까 중재술이죠. 뇌혈관 조영술. 여기 보면 이제 뇌혈관내 치료하고 수술이라고 꼭 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술이냐 시술이냐를 워낙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각 병원에 이런 것들이 다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외래나 아니면 입원 당시에 상담을 받았을 때 나의 병명에 대해서 듣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매체들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요즘에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이러한 주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환자의 시술은 허벅지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전신마취가 돼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은 환자분도 내 머리에 어떤 게 들어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터져서, 그러니까 뇌 지주막하 출혈이 돼서 치료를 받는 분보다는 터지기 전에 비파열 뇌동맥류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알아보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환자나 보호자도 그런 거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자기의 질환에 대해서 잘 안 후에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각 질환에 따라 다양한 뇌혈관 중재술이 있습니다. 이게 내 친구는 머리 안 열고 뇌동맥류 치료했는데 왜 나는 수술하자고 하느냐. 저도 머리를 안 열고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흔히 말하는 기회비용이죠. 장단점을 잘 따져야 됩니다. 머리 안 열고 치료하게 되면 회복 기간도 짧고, 상처도 없고, 집에도 빨리 가고, 다 좋은데, 중재술을 시행했을 때 더 위험한, 뇌동맥류의 위치나 모양이 있고요. 아니면은 수술을 시행했을 때 더 위험한 뇌동맥류의 위치와 모양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혈관 모양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획일화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외래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면 뭐, 나는 뇌혈관 중재술로 머리 안 열고 치료했는데 왜 우리 엄마한테는 수술하자고 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획일화할 수 없다는 말을 꼭 드리고요. 혈관 중재술은 흔히 말하는 장비빨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 말은, 그러니까 나는 이 장비를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이 장비를 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장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훨씬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 급속도로 그 기구나 그 다음에 대한민국
쪽에서 혈관 중재술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경험이나 기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혈관 중재술은 최근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혈관 중재술이 다 편하고 좋은데 머리를 여는 개두술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래서 질환별, 개인별 혈관 상태나 질환에 따라 아니면 그 병변의 위치에 따라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뇌혈관 질환이 있을 시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와 꼭 상의한 후에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말은 여기까지고요. 보니까 이제 질문이 조금 들어온 게 있는데요. 두개내 양성 뇌압 항진증은 어떠한 건지요? 네. 뇌압 항진증이라는 건 흔히 보는 증상입니다. 어떤 경우에 흔히 보냐면 뇌는 다른 장기랑은 약간의 구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팔을 예로 들면 팔은 이제 안에 뼈가 있고 뼈 바깥에 혈관, 신경, 근육, 피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다쳐도 피가 밖으로 나고 안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단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근데 뇌는 두피 안에 두개골이라는 엄청나게 딱딱한 뼈가 있고 그 안에 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뇌에 뇌출혈이 됐던 경색이 됐던 뭔가 병변이 생기고 나면 아니면 뭐 종양이 됐던 뭔가 병변이 생기면 두개골이라고 하는 뼈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오는 건 뇌압 항진이 됩니다. 뇌압 항진의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술을 해서 뼈를 떼주는 경우가 있겠고요. 아니면 뭐 약제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술이나 수술 방법이 있냐고 득템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크게는 머리뼈를 떼는 수술 방법과 약물 치료, 너무 심하면 환자분을 좀 약을 써서 재우기도 하고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토리님께서 뇌혈류 전환술도 하나요? 뇌혈류 전환술 합니다. 뇌혈류 전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혈류 전환 스텐트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머리 밖에 있는 혈관이나 팔에 있는 혈관을 떼서 머리 안으로 이어 붙여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 전환술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두 가지 치료를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역시 도토리님이 스텐트하고 항혈전제를 먹나요?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뇌혈관 중재술이라고 하는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약을 먹고 혈관 내 수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먹는 게 항혈소판제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은 항혈전제로 하셨는데 항혈전제는 크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 근데 스텐트를 깔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소 1에서 2년 이상은 아까 보셨던 아스피린이나 핑크색 75 같은 클로피도그렐 이런 항혈소판제를 짧게는 1, 2년 아니면 그 이상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경수님께서 가격은 얼마나 드나요? 보험은 되나요? 역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이제 환자분들이 내시는 비용이랑 실제 청구되는 금액이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환자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뭐 코일 색전술이나 아니면 스텐트 보조하 코일 색전술 그런 게 이제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스텐트의 가격은 대략 200만 원 전후, 코일 한 개의 가격은 대략 40만 원 전후 이렇긴 한데요. 뭐 코일이 몇 개 들어가건 스텐트를 깔고 코일을 하건 환자분이 지불하고 가시는 돈은 저도 아주 정확히는 아니지만 뭐 실손보험, 실비보험 이런 게 없으신 분들도 그냥 건강보험
적용만 해도 2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한 3박 4일 입원해서 코일색 전술이나 스텐트 보조와 코일색 전술 받고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보고 MRI 찍고 가셔도 환자분이 내는 비용은 2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구를 쓰느냐, 아니면 코일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중증 질환으로 분류가 돼서 대한민국의 보험에서 90% 이상을 부담을 하고요. 환자분이 실제로 내시는 돈은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도토리님이 이제 CT 엔지오그래피, 그러니까 엔지오그래피가 붙는다는 건 혈관을 본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CT건 MRI건. CT 엔지오그래피는 CT로 혈관을 본다는 말이고, MR 엔지오그래피거든요. MRA는 MRI로 혈관을 본다는 겁니다. CTA가 정확한가요? 아니면 MRA가 정확한가요? 일반적으로 뇌나 뇌혈관을 보는데 MRI가 더 정확하긴 합니다. 근데 CT 엔지오그래피가 MR 엔지오그래피보다 더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머리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경동맥 스텐트를 깔았다거나 아니면 이게 CT도 계속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 MRI도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CT는 진짜 최근의 버전이고 MRI는 예전 버전 1.5 테슬라 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CT 엔지오그래피가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화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MR 엔지오그래피, MRA가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찍은 게 MRI인가요? MRA인가요? MRA는 혈관을 보는 MRI고 MRI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네. 그러고 이제 슈마우님께서 건강검진 MRI에서 뇌동맥류 4mm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조영수를 한번 하고 의사소견을 본 뒤 수술 결정을 해야 할까요? 보통 저희가 뇌동맥류의 치료를 권고하는, 그냥 뭐 무조건 뇌동맥류가 있으니까 치료를 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뇌동맥류에 대해서 치료를 권고하는 사이즈, 크기는 보통은 3mm 이상인데 이것도 역시 회귀를 할 수 없는 게 뇌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혈관이 부위에 따라 뇌동맥류가 잘 생기고 잘 터지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런 부위에 있는 경우는 4mm의 뇌동맥류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권할 수 있고요. 파열의 위험성이 적은 경우 아니면 치료를 하는 게 치료 중에서 합병증 발생이 위험하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기만으로 이거는 치료해야 돼, 안 해야 돼를 결정할 수는 없고요. MRI나 혈관조영술 상에서 보이는 뇌동맥류의 위치, 모양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경색 진단, 벤자민 님이 뇌경색 진단 5년 차입니다. 4년 차에 좌측에 경동맥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도 조금 있습니다. 우측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역시 많이 듣는 질문이고요. 뇌동맥류 먼저 말씀드리면 뇌동맥류를 약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뇌동맥류가 작은 경우에 터지지 않도록 뭐 혈압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터지는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지만 뇌동맥류를 없앨 수 있는 약물 치료는 없고요. 근데 경동맥 협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벤자민님 같은 경우는 경동맥 협착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서 심한 협착이 없는 일처럼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악화를 방지하고 협착이 있는 부위에 뭔가 혈전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지혈증 치료제나 항혈소판제, 뭐 항응고제까지도 이제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측에 있는 이제 질문으로 입각하면 우측 경동맥에 있는 협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협착 자체가 심하지 않다면 고지혈증 치료제와 항혈소판제를 먹으면서 뇌경색이 생기는 걸
막고 협착이 악화가 되는 걸 방지하는 거지, 저 협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멀쩡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약물 치료를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협착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뇌경색의 발생을 스텐트만큼 아니면 스텐트보다 더 유의하게 줄일 수가 있다고 이제 교과서와 논문상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뚜벅님께서는 뇌간 해면상 혈관종의 경우 뇌 중앙 부위라서 수술이 불가한 것으로 몇 년 전 대형 병원에서 들었는데 위수술로, 그러니까 중재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걸로 가능한지를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감마 나이프까지 받으셨네요. 수술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해면 혈관종은 혈관의 병변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혈관 중재술로 해결할 수가 없고요. 약을 쓴다고 해서 그 해면 혈관종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데 이제 해면 혈관종을 수술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뇌간에 있는, 이뚜벅님이 말씀하신 위치가 뇌간인데요. 뇌간은 절대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지만 진짜 수술을 잘 안 하는 부위라서 사실 저도 신경외과 의사를 하면서 뇌간을 수술하는 걸 거의 보지 못해가지고, 왜냐면 그만큼 작지만 중요한 부위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나라인데요.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이 다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7년 전에 받으셨다고 하는 감마 나이프라고 하는 정의 방사선 치료, 그 부분에만 방사선을 쪼이는 치료를 하는데 그걸로 호전이 되지는 않았다면 지금의 단계에서는 뭐 사진을 봐야 알겠지만 지켜보는 것이 제일 나으실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혈관 중재 시술로는 해면 혈관종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는 허벅지 아프면 뇌혈관이라고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허벅지가 아픈 게 뇌혈관의 증상일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혈관 조영술 검사는 대부분 전신마취 안 합니다. 95% 이상. 그냥 환자분이 누워 계신 상태에서 허벅지로 치료를 하는 거고, 시작하고 끝날 때 여기 허벅지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위에다 마취를 하긴 하지만 혈관 벽이 통증을 느끼는 거를 마취할 수 없기 때문에 통증이 있긴 합니다. 대신 혈관 중재술을 할 때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신 마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진 않습니다. 스무디님이 혈관 직경이 2, 3mm면 환자가 조금만 움직이거나 기구가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환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까 뭐 기구가 아무리 좋아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끝에서 조정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2, 3mm면 환자가 움직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은 뇌동맥류, 뭐 그게 뇌동맥이 크건 작건 뇌동맥류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전신마취를 걸고 많이 하고요. 그게 이제 환자가 움직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구가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동맥류는 파열의 위험이 적기도 하지만 치료했을 때 합병증의 발생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맥류를 치료하는 이유가 그 자체가 증상이 지금 있어서인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터지면 뇌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뇌출혈을 방지하고자 치료하는 건데, 아무 증상이 없으신 멀쩡한 환자분이 뇌출혈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다가 혈관이 터져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더 환자분한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뇌동맥류는 치료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잘 터지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권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달님께서는 요즘 머리 왼쪽 귀 위에 뭐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건 뭐 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열흘 정도 됐는데 낫질 않네요. 역시 외래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잘 모릅니다. 원인은 잘 모르고 아주 드물게 혈관 이상이 있어서 동맥과 정맥이 연결돼 있다거나 동정맥루 이런 것 때문에 저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요. 머리 자체에
이상과는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피나 이런 데 있는 뭐 안면신경의 가지, 후두부 신경 이런 것들 때문에 저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어서 증상이 심하다면 근처의 병원에서 신경과나 신경외과 전문의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이 너무 오래된다면 영상검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준승준님께서 코로나 및 독감 백신으로 뇌출혈 증상이 나올 수 있나요? 안면마비, 입술 처짐, 걸을 때 왼쪽으로 가는 현상 등등. 이것도 요즘에 아주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뇌출혈 증상, 뇌경색 증상을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뇌졸중의 증상이 안면마비, 입술 처짐, 걸을 때 한쪽으로 가는 현상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코로나 백신이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안정성이 아주 확보가 된 게 아니고 연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인 저도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코로나 백신이 뇌에 관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거는 정맥 혈전증이라는 걸 잘 일으키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맥이 혈전 피딱지에 의해서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생기고 심하면 뇌출혈이 생기고 이런 건데 물론 빈도는 낮지만 왕왕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근데 백신 때문에 증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빈도는 적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시술을 받을 예정이거나 시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환자들한테는 웬만하면 백신은 최소 몇 달은 미루자고 말씀드립니다. 혈전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는 좀 부족합니다. 최원웅님이 애뉴리즘을 치료하고자 하면 백금 코일을 쓴다 했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서 끊어지는 아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게 백금 계열의 특수 합금을 쓴 코일이 맞습니다. 앨리스 로투스님이 정상인 사람은 뇌혈관 건강검진 차원에서 어떤 검사를 추천하시나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물론 가장 정확한 검사를 하면 좋겠죠. 뭐 MRI, MRA 이런 걸 다 찍으면 좋은데 정상이라고 하신 건 이제 증상이 없는 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대부분의 뇌 동맥류는 터지기 전까지는 무증상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뇌신경을 눌려서 뭐 복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뇌 동맥류는 터지기 전에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사실 앞서 보셨던 환자들도 그렇고 저한테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 저희 병원의 다른 교수님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는 혈관 환자들도 대부분은 그냥 머리가 아파서 검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검사를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를 추천하시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질문하신 분께서 해당하는 건강검진에서 CT 혈관조영술이나 MR 혈관조영술, 그러니까 MRA를 선택하실 수 있다면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원웅 님이 뇌 동맥류가 MCA 쪽으로도 잘 발생할 수도 있나요? 뇌 동맥류가 제일 잘 생기는 혈관 중에 하나가 MCA입니다. 저기는 MCA로 쓰셨는데 되게 잘하시는 분 같고 중대뇌 동맥입니다. 제가 아까 스텐트 보조화 코일 색전술을 보여드렸던 사진, 그 다음에 혈전 제거술을 시행한 2개의 사진, 동영상 그거 다 중대뇌 동맥입니다. 중대뇌 동맥이 혈관 질환이 가장 제일 잘 생기고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준승준님께서 최근에 이러한 증상이 생겨서 응급실 가서 검사해봤는데 신경외과 교수님이 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더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해 연휴인데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건강하셔서 저랑 외래에서 보는 일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더 있네요.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정말 아픈데 MRI 찍었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정신병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꼭 머리에 기질적 이상이 있다고 해서 두통이 있는 건 아니고요. 통증은 약간 별개이기 때문에
차라리 통증에 대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아무 문제 없다고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